안녕하세요. 옥동중 2학년 학생 여러분, 여학사쌤 박진주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겠죠?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선생님은 별로 원래 예정에는 없었지만 잠시 갔다 온다고 영상 올리는 게 좀 늦어졌어요. 지금 배우는 거는 6-2 새로운 사회개혁론의 대두 중에서도 조선 후기 때 있었던 그 농업이나 상업이나 뭐 신분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 후기 때 농촌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긴 전쟁이 있었죠. 외란과 호란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농촌에서도 농사를 지어야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전후 복구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다시 이제 갈아엎는 개간 사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물을 대는 시설을 이제 수리 시설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리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기법이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삼시세끼 고창편이라던가 아니면은 무한도전에서 옛날에 모내기 특집으로 농사 지었던 거 그걸 보시면은 아마 좀 감을 잡으실 것 같은데 원래 예전에는 이제 쌀을 먹기 위해서 벼농사를 지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벽씨를 그러니까 쌀의 씨앗, 벽씨를 그냥 땅에다 후두둑 후두둑 이렇게 뿌려가지고 여기서 뭐 새싹이 나면은 그 옆에 나오는 잡초 같은 거 뽑아가면서 농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안 좋은 점이 뭐가 벽시의 싹이고 뭐가 일반 잡초인지도 몰랐을 뿐더러 거기다가 막 들쑥날쑥하게 자라나니까 되게 좀 농사 짓기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발달한 게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기법인데 이거는 이제 모판이라고 해서 땅에다가 바로 이제 심는 게 아니라 조그만한 흙판 같은 데에다가 먼저 벽실을 나란히 이렇게 가지런하게 심어요. 그러면은 때가 지나면은 여기서 싹이 나겠죠. 그래서 그 싹 자체를 여기에 있는 논에다가 그대로 옮겨 심는 기법이 바로 모내기법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논에 물이 일단 찰랑찰랑하게 차 있어야지 그 뿌리를 그대로 심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뿌리, 채로 나란히 심는 그런 기법이 바로 모내기법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김을 맨다라고 해가지고 그 잡초를 뽑는 그런 노동력도 굉장히 절감이 되는 게 그냥 가지런하게 쭉 심어놨으니까 이 가지런한 데 자라나지 않는 거면은 걔는 100% 잡초인 거겠죠. 그래서 김매는 노동력이 원래 일반 땅보다도 5분의 1이나 절감이 되었어가지고 그런 노동력을 좀 더 이제 많이 부려먹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수확량도 엄청나게 늘어났었고요. 모판에 벽시가 자라나는 동안에는 이 논이 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보리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1년에 보리 한 번 심고 그 다음에 벼를 심는다라고 해서 1년에 2번 심는 그런 농작 방식을 이모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의 소득이 점점 증대했겠죠. 그렇다 보니까 농민층도 부자인 농민층이랑 가난한 농민층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중에서 넓은 농지를 경작한 일부 농민은 부자 농민인 분농층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땅은 물론 다른 사람의 농토조차 빌리지 못한 농민들은 이제 다른 집에 들어가가지고 머슴살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도시나 광산으로 이동해가지고 물건을 팔거나 뭐 이렇게 금이나 은 같은 것, 철 같은 걸 이런 채취를 하는 이제 임노동자, 임금을 받는 노동자인 임노동자가 되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농민층이 분화가 되었습니다. 상업이 발달했어요. 장시가 발달했는데 이거 거꾸로 읽어보면 시장이죠. 그때는 그 시장을 장시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조선 후기 18세기 중반에는 전국의 장시가 천여 개소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이제 장시가 크게 발달을 합니다. 뭐 3일장, 5일장, 뭐 10일장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국제무역도 굉장히 활발해지고요. 수공업도 굉장히 활발해져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대동법을 보면은 일반 쌀만 이렇게 세금으로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나는 유명한 토산물 같은 것도 이제 세금으로 갖다 바쳤다 했잖아요. 근데 그 토산물 중에서는 그 지역에서 나는 유명한 과일이나 뭐 생선이나 이런 거 말고도
그 손으로 만든 수공업 제품 같은 것도 이제 그 갖다 바쳤었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나라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갖다 바치는 관청수공업, 나라에서 운영하는 관청수공업이 점점 쇠퇴를 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민영수공업이 발달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팔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더 소득이 있었겠죠. 그래서 점점 민영수공업이 발달했다. 그 다음에 광업 같은 부문에서도 수공업 계속 물건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구리나 뭐 이런 광물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했겠죠. 그래서 광산 개발도 굉장히 활발했어서 이런 광산 같은 것도 원래는 나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점차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일반 민간인한테도 채굴하는 걸 허용을 하는 대신에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민과 노비의 신분 상승 운동 그런 신분제 같은 것도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일단은 그 빈긴 전쟁들, 외란이나 호란 뒤로 굉장히 국가 재정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재정 확보를 위해서 납속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임진왜란, 뭐 병자호란 그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정책이었었는데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거나 흉년이나 기근이 들었을 때 백성을 구제한 재원, 그러니까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곡물이나 돈을 받고 벼슬을 준 시책을 바로 납속책이라 불러요. 근데 여기서 벼슬은 실제로 일을 하는 벼슬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종의 명예직이죠. 그렇다 보니까 일반 백성이 그렇게 돈을 주고 그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납속책으로만으로도 이제 좀 더 부족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매란과 호란 때부터 점점 발급이 많아졌던 게 바로 공명첩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오른쪽 위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일종의 그 벼슬을 준다는 문서예요, 문서. 근데 쭉 이렇게 한문이 적혀져 있지만 이쪽에 빈 공간이 있죠. 이게 바로 이름 쓰는 칸인데 이 칸을 비워둔 종이를 굉장히 많이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비어져 있는 임명장이라고 해서 공명첩이라고 부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이나 곡식 같은 걸 받고 명예직 벼슬을 주던 임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개똥 얘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공명첩을 샀다. 그럼 그 즉석에서 바로 이쪽에 빈 자리에다가 김개똥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명예직 벼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그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군공을 엄청나게 세웠던 일반 평민이었던 상민이나 아니면 그 밑에 있었던 천인에게 역을 면제해주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세금 내는 거를 면제해주거나 아니면 벼슬을 내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점점 신분을 상승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농민 같은 경우에는 그 납속책이나 공명첩,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홍층이 됐을 때는 돈이 많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신분을 상승했었고요. 그리고 더욱더 이제 뭐 상업활동 같은 걸로 이제 부를 축적을 했으면은 양반으로 신분 상승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개나 소나 다 이제 양반이 되기 때문에 조선 후기 때 엄청나게 극단적인 현상으로 전체 그 한 고을의 인원 중에서 80%가 양반이 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이때는 이제 신분제가 문란해지거든요.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동요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노비 같은 경우에는 끈질긴 도망으로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점점 도망가니까 노비 수가 줄어들겠죠.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노비 종모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노비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점점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노비인 경우에만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 자식이 노비가 되도록 하는 신분 규정을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어머니가 일반 양인이고 아버지가 이제 노비다. 근데 이제 둘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다. 그럴 때는 그 자식이 노비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비 종모법을 실시했고 거기다가 이제 더욱더 이제 뭐 노비가 줄어들게 되니까 정부 쪽에서는 세금을 내는 일반 평민이 이제 더 많아야지 세금을 거둘 수가 있는데 그런 상민들조차도 양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재정 확보적인 차원에서 나라에서 일하는 노비를 공노비라 부르거든요. 그런 공노비를 해방시켜 버립니다. 순조 때. 그래가지고 노비의 수가 팍팍팍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지배층인데 양반 밑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중인이라 부르는데 이 중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서얼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빠가 양반이고 엄마가 일반 평민일 때, 상민일 때는 이제 서자라고 부르고요. 아빠가 양반이고 엄마가 노비 출신이다, 천민 출신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나온 이제 자식을 얼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애들을 합쳐서 서얼이라 부르는데 완벽한 100%의 양반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중인층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그 문과 응시 자격이 뭐 없거나 아니면 올라온다 하더라도 중요한 관직을 차지할 수 없거나 그랬었기 때문에 이런 서얼층들이 조선 후기 때는 이제 그런 정당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의사라던가 통역사라던가 뭐 점을 보는 사람이라던가 그러니까 나라의 그런 천문학 같은 그런 사람들은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중인층이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양반보다는 차별을 받았었기 때문에 신분차별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반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개나 소나 다 양반이라 했잖아요. 80%가, 뭐 70%가. 그러니까 양반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타격을 받았었기 때문에 모든 양반이 다 이제 존중을 받는 게 아니라 양반 중에서도 권력을 독점한 높은 벼슬을 차지한 양반과 아니면 시골로 이제 쫓겨난 몰락 양반으로 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톡톡에 보시면은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양반 집인데도 양반이 직접 돗자리를 짜고 거기다가 이제 부인은 직접 물레를 돌리고 거기다 뒤에 애는 이제 책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권력과 특정을 독점하는 서울 양반과 지방에서 근근히 양반 행세를 하는 시골 양반으로 나뉘어져 갔어요. 그래서 이런 몰락한 양반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 물건을 만드는 작인이라던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임노동자가 되는 것도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처지는 이제 생계를 위해서 생산에 활동하는 몰락 양반 가문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합니다.